정하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기록이 있어요. 이걸 육국사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등이 이르길 우리들은 백제 이왕의 후손이다. 백제 왕 중에 구수왕이죠. 그런데 백제 왕들 중에 이름이 같은데 서로 다른 사람인 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같죠. 초고 구수구수. 초고왕 아들이 구수왕이고 근초고왕 아들이 근구수왕이니까 완전히 데칼코마닌 건데 근이라는 거는 보통 이런 의미 아니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그런 류의 의미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구수왕, 근구수왕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굴까? 뭐 둘 중 하나겠지라고 대충 넘길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백제 역사뿐만이 아니고 고구려 역사에 있어서도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엄청나게 중요하냐면 이 다음에 나오는 발언 때문인데 뭐라고 이어서 말하냐? 이게 790 기록이거든요. 백제 멸망 660이니 큰 격차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새랑 대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건 16번째 왕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이미 이상하네 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구수왕은 백제 6대 왕이죠. 그러면 대수가 안 맞으니까 여기에 구수는 근구수왕인 건가? 근데 근구수왕도 14대 왕이죠. 즉 둘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선조가 어떤 왕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발언이 백제 역사의 근간에 해당하는 사안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온 백제왕의 대수 그 계보가 잘못되었던 건가?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선조인 구수가 정확히 구수왕인지 근구수왕인지 그걸 반드시 규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백제 역사뿐 아니라 고구려 역사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왜 그런진 좀 이따 나오는데 지금 16대라고 하는데 대상자인 두 구수가 6대 14대니까 대수로만 보면 두 개의 관점이 나오죠. 6대 왕인데 16대 왕이라고 6을 16, 5기는 거 아니냐? 일단 이게 있겠고 16하고 더 가까운 건 14니까 근구수왕 아니겠냐? 6과 16은 차이가 너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 양쪽 다 안 되는 거고 넘겨짚기 아니고 정확하게 사료를 분석해서 답을 도출해야죠. 이게 일본의 정사사서라고 했잖아요. 일본 정사사서 순서가 첫 번째가 일본서기, 두 번째가 서기일본기예요. 즉 내용 순서가 일본서기가 더 앞쪽이기 때문에 그 앞, 즉 일본서기에서 구수란 인물이 나옵니다. 249년 왕자 구수가 군대를 이끌고 왔다. 256 왕자 구수가 왕이 되었다. 모든 일본 사서에서 구수가 맨 처음 등장하는 게 이거예요. 이 앞에 등장하는 구수는 없습니다. 첫 등장. 그게 연도가 이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구수는 누굽니까? 오리지널 구수왕은 234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등장하는 구수는 오리지널 구수 왕일 수가 없죠. 그런데 근구수 왕도 연도가 안 맞는 건 마찬가지인데 근구수 왕이 언제 태어났는진 기록이 없으나 왕을 375부터 했으니까 249, 256의 구수는 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왕을 120살 넘어서부터 시작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둘 다 저 연도엔 안 맞는데 그런데 사실은 둘 다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저 연도는 근구수 왕하고 맞는 거예요. 근구수 왕이 375부터 왕을 했잖아요. 근데 여긴 256부터 왕을 했다고 나오죠. 256에서 120을 더하면 376이 되지 않습니까? 근구수 왕이 왕이 된 게 375 11월이거든요. 즉 아버지 근초고 왕이 사망한 게 375 11월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375 11월이나 376이나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2주갑 인상 60 곱하기 2만큼 위로 올렸다 역사를 라는 식으로 일본서기가 바꿔서 편집을 했다는 거죠. 이 첫 등장 구수가 근구수왕이라는 게 더더욱 확실한 이유는 그 8년 뒤 기록에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근구수왕이 8년간 왕을 하다가 384 4월에 사망합니다. 여기도 일본서기의 사망 264에서
플러스 120 하면 384가 나오죠. 근데 이렇게 대략 120을 더하면 맞아떨어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주갑 인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유명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구이신왕은 294 등극이라고 나오는데 삼국사기엔 420, 무조건 딱 120이 아니라 그 정도 가량. 책의 모든 부분이 다 아닌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서는 대체 왜 이런 특정 구간에 대한 연도 조작을 했느냐?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건 이제 차차 드러나게 되는데 다음에 저 구수 후손들이란 사람의 말이 더 나오는데요. 지금 황전별이란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백제로 파견을 가서 백제의 뛰어난 문물을 배우려고 스승을 모셔오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이 다음 내용이 나라의 임금이었던 구수왕이 지금 본인들 조상인 구수가 황전별하고 만났다라는 거죠. 좋은 선생님 하나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니까 구수왕이 알았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황전별하고 이 구수하고는 같은 때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황전별이 어느 때 사람인지를 알면 여기 백제 16대 왕이라고 하는 이 구수가 구순지 근구순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황전별이 또 등장을 하는데 어디서 등장하냐? 아까 여기 있잖아요. 맨 첫 등장부터 원조 구수가 아니라 근구수였죠. 이 이사구 기록을 보면 이 기록은 무조건 근구수왕일 수밖에 없잖아요. 구수왕은 이미 사망해서 없는 연도이고 근구수왕은 120 더하면 딱 맞고 375부터 왕을 하니까 활동기와 딱 맞죠. 그리고 당연히 오리지널 초고왕은 구수왕의 아버지고 전 왕이니까 234 사망보다 훨씬 더 먼저 사망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초고 구수는 무조건 근초고 근구수인 건데 아까 여기 나왔던 이 사람들 조상 구수하고 황전별이 서로 만났던 같은 때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확실히 오리지널 구수왕은 사망하고 없는 때 기록에서 황전별이랑 만나고 있죠. 황전별은 무조건 원조 구수 아닌 근구수하고 같은 때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백제 혈통인들이 말하고 있는 조상 구수왕은 근구수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구수왕은 분명히 우리가 학교에서 14대 왕이라고 배웠는데 왜 16대라고 하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혹시 혈통 사기를 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사람들 혈통이 유전적으로 정말 백제 왕족 혈통이냐 아니냐 그거랑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 혈통 주장이 뻥이라고 해서 근구수왕이 백제 16대 왕이라는 저 말도 뻥이 되느냐? 저게 지금 이 사람들 진짜 혈통이 뭐건 간에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말로 한 걸 속기사가 옮겨졌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백제왕 후손이라는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문서가 그대로 실려 있는 겁니다. 이 사안이 본인들 신분, 출세에 엄청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선조가 누구이다 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본인들 신분이 결정되는 초헤비급 사안인데 왕의 대수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특히나 본인들 인생에서 본인 선조에 대한 말을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중요하다. 혈통이 뻥혈통이건 아니건 간에 뻥이라고 해도 재반 정보는 굉장히 정확하게 적어야 진짜로 먹히고 받아들여지겠죠. 속이려고 해도 재반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야 속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일본에 백제 출신 도레인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세력도 굉장했고 그러니 백제 왕의 대수 같은 거는 그 많은 사람들에겐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란 말이죠. 그 정도는 알고 뻥을 쳤겠지. 그거 틀리면 대번에 의심받을 텐데 인생 초헤비급 사안을 대충 했다. 개연성 없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한테도 그렇거니와 당시의 일본 조정 입장에서도 이 사안은 결코 대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790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서가 완성된 게 797이거든요. 그게 어떤 기간이냐면 지난 2001년에 일왕이 간무 일왕의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인연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죠. 근데 그 오피셜하게 어머니가 백제인인 일왕이
이 기간에 왕을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이게 그 기간 내란 말이죠. 현직 일왕의 어머니가 백제 왕족인데 대충 했다? 개연성이 너무 떨어진 얘기고, 그 요소 말고도 왜 더더욱 대충 쓸 수 없었는지 알려주는 추가 사안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나옵니다. 특히 예전에는 이런 혈통 관련 사안이 어마어마한 가장 중요한 사안이죠. 그리고 당시 일본에는 백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고, 왕의 뒷수를 의도적으로 속일 이유도 전혀 없죠. 그걸 속여서 아무 실익이 없어요. 그렇다면 만일 액면 그대로라면 이때가 백제 멸망 불과 이때니까 당연히 실제 백제인들도 근구수 왕을 16대 왕이라고 했었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배운 건 14대인데 사실은 16대다 라는 건 사라진 2대, 즉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백제 역사에서 사라진 2명의 왕이 더 있었다는 거죠. 14가 플러스 2로 16이 된 건 정확하게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 사라진 2명의 백제왕이 누군지 그 둘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 없어진 2명의 백제왕을 오늘 찾을 건데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고구려 시리즈와도 엄청난 연관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고구려의 비밀도 안 풀립니다. 백제 얘긴데 왜 고구려가 연관이 돼? 그걸 이제 아시게 돼요. 이 백제 혈통인들이 쓰고 있는 얘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이어집니다. 백제의 태조 도모대왕은 일신강령하신 분이다. 강령이라는 거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는 건데, 즉 강령이란 말은 신적인 존재의 영이 내려와 해당 사람의 몸에 깃든다 라는 얘기죠. 즉 도모가 태양신이란 얘기가 아니라 태양신의 영이 내려와서 몸에 깃들은 사람이 도모다, 이런 말인 겁니다. 강령이라는 말은. 이렇게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 앞에서 이 사람들이 말했던 게 근구수왕은 16대 왕이다, 즉 2명의 사라진 백제왕이 있다는 기록이었잖아요. 그런데 백제의 태조 도모대왕, 우리가 배운 걸로는 도모라는 백제왕은 없죠. 현재 공식적 한국사 백제왕 계보에 도모왕이란 왕이 없잖아요. 즉 명칭상 분명히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왕을 지금 이 백제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조 도모대왕이란 백제왕이 있었다. 지금 얘기가 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백제가 처음 만들어진 때로부터 16번째 왕이 근구수 왕인데, 처음 만들어진 때라고 언급하면서 거기에 더해 하물며 태조라고 부르며 얘기를 하는 거니까, 태조라는 건 태조왕건 1대 왕에게 붙인 호칭이죠. 절대적 대부분이. 그러면 이 코멘트를 쭉 보면 우리의 직계조상 근구수 왕은 백제가 처음 일어난 태조 도모로부터의 16대 왕이다 란 얘기가 되고, 그럼 문장 맥락이 태조 도모가 백제의 넘버원 1대 왕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 외의 다른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코멘트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알고 있기론 백제 1대 왕은 온조인데 실제 백제인들은 온조를 1대 왕이라고 생각 안 했다. 온조는 1대 왕이 아닌 몇 대 왕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14대 왕이라고 외워온 근구수왕의 카운팅이 뒤로 2칸 밀리게 된 것인가 라는 상황이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기록이죠. 그리고 만일 이 도모왕이 1대 왕이라서 그가 사라진 근구수왕을 2칸 뒤로 밀리게 만든 그 2명의 왕 중 하나라고 하면, 근데 그래도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죠. 한 명이 더 남죠. 태조 도모대왕의 정확한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사라진 2명의 왕은 각각 정확히 누구인가? 근데 사실은 이 2개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하고 있는 고구려 시리즈와도 엄청난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저 사라진 2명의 백제왕을 이제 찾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들 비류 온조의 친아빠는 우태였다고만 알고 있는데 매번 그렇게 나오고, 그런데 삼국사 기획엔 다릅니다. 백제 시조 온조왕은 그 아버지가 주몽이다. 그리고 비류 온조의 친아빠가 주몽이다. 이 말이 오히려 더 먼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룬 일설에 의하면 시조는 비류인데
그 아버지는 우태다. 어머니는 소선호고 첫째가 비류, 둘째가 온조다. 이 말이 나중에 나와요. 그렇게 이 두 설을 다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의 유전적 생부가 두 명일 순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서는 비류 온조의 생부가 주몽이라고 하고 또 1설에서는 비류 온조의 생부가 우태라고 해요. 근데 두 명 생분 불가능. 그럼 왜 생부가 두 명이라는 이상한 얘기가 백제 멸망하고도 수백 년이 더 지난 삼국사기에 더블 둘 다 공존하면서 전해지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각 두 얘기에 특징이 있죠. 주몽이 친아빠다 라고 하는 건 온조를 시조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고 우태가 친아빠다 라는 건 비류가 시조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삼국사기에 온조가 시조다, 비류가 시조다, 양기록이 다 남아 전해진 것은 온조파들은 온조가 시조다라고 하면서 그에 맞는 스토리를 만들어 전승을 시킨 거고 비류파들은 비류가 시조다라고 하면서 또 거기에 맞는 스토리를 만들어 전승을 시킨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시조가 온조라고 후대에 남긴 일파들은 시조 아빠가 주몽이라고 말한 거고 시조 비류라고 남긴 일파들은 시조 아빠가 우태다 라고 말을 한 거여서 생부가 두 명이라는 모순 두 기록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 공존은 그걸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 생부란 얘기입니까? 반반이라는 거죠. 비류 아빠는 우태고 온조 아빠는 주몽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비류를 시조로 떠받든 일파는 우태가 시조 아빠다 한 거고 온조를 시조로 받드는 일파는 주몽이 시조 아빠다 라고 한 거죠. 굉장히 명쾌한 건데 이걸 정확하게 뒷받침해주는 사료도 있어요. 고려 신료였던 이승유가 만든 사서 제왕운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온조는 어머니를 같이 하는 형 은조와 남쪽으로 달아나 나라를 만들었는데 은조는 왕에 오른 지 5개월 만에 사망했다. 지금 온조의 형 은조라고 나와요. 온조가 아니라 은조입니다. 형 은조다. 온조, 은조 두 명 나오는데 은조가 온조의 형이다. 그러니까 형 은조, 온조의 형이니까 이 사람이 온조형 비류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머니를 같이 하는 형. 어머니가 같은 형이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아버진 다른 형이란 얘기죠. 어머니만 같고 아버진 다른 형. 고려시대 신료 이승유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둘이 어머니만 같은 형제라는 걸. 소선호가 결혼을 2명 하고 했잖아요. 우태 주몽. 엄마가 같은 형제, 즉 아빠는 다른 형제. 그럼 남편이 우태 주몽이니까 한 명은 우태 아들이고 한 명은 주몽 아들이 되는 거죠. 당연히. 바로 삼국사기에 생부가 2명이 되는 모순적 소개 내용 이거를 또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이거였던 거죠. 즉 이거는 삼국사기와 제왕운기가 교차 검증이 된 겁니다. 기존에 온조를 주몽의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했던 많은 컨텐츠들 다 완벽한 헛다리를 짚었던 거죠. 온조만은 주몽의 친아들이었던 겁니다. 온조를 우태 친아들이라고 했던 그 컨텐츠들 다 역사 고증 오류였던 거죠. 이게 정확한 진실이다. 그러면 주몽이 온조의 친아빠인 건 사료로 깔끔하게 증명이 되었는데 여기 나오는 태조 도모 대왕, 도모라는 정체불명의 백제왕이 등장을 하면서 기존 백제왕들의 대수가 2칸이 밀리고 있다. 주몽, 추모가 온조의 친아빠라는 사실과 2 플러스 2, 2칸 중 1칸 밀어내는 도모라는 정체불명의 백제왕 등장. 이 사실들 간에 서로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이 근구수왕 후손이라고 했던 사람들, 이들이 관야조신이 되었다.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 관야조신을 기억해 주시고 이런 책이 있죠. 815에 일왕의 명으로 만들어진 이 일람서이죠. 여기 보면 관야조신은 백제국 도모왕의 열세손 구수왕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 구수왕은 당연히 아까 속일본기에 나왔던 근구수왕 후손들 저 사람들이 관야조신이 되었던 거잖아요.
같은 관야조신이니까 저 도모의 열세손은 근구수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제 근구수왕은 백제 태조 도모대왕의 열세손이다 라는 기록이죠. 근구수왕이 우리가 배운 거랑 다르게 실제 왕 대수는 16대 왕이었는데 그 16대 왕 근구수왕이 도모대왕 기준으로 세손 계산하면 열세손이다 이거예요. 왕의 대수하고 세손은 전혀 다른 말이죠. 왕 대수는 왕이 돼야 카운팅 되는 거고 세손 카운팅은 왕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냥 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형제가 있는데 형 다음에 동생이 왕을 했다 이러면 왕의 대수는 플러스 1 되겠지만 세손 카운팅은 변동이 없는 거죠. 이 세손 카운팅으로 뭘 알 수가 있냐면 기존 백제왕 계보 라인을 통해서 근구수왕과 온조와의 세손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근구수왕은 온조의 몇 세손이냐 이걸 계산할 수가 있죠. 온조 이후의 계보 라인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근구수왕은 저 정체불명 도모왕의 열세손이다 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근구수왕은 온조의 몇 세손인가를 카운팅하면 온조는 도모의 몇 세손이냐 그걸 알아낼 수가 있겠죠. 지금 백제 신비의 왕 도모하고 근구수왕하고 세손 10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온조하고 근구수왕의 세손이 몇 칸인가 그걸 도출하면 도모하고 온조는 몇 칸인가, 즉 둘이 무슨 관계인가 그게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선 근구수왕이 온조의 몇 세손인가 이걸 카운팅합시다. 백제 왕 라인이 이렇게 되죠. 왕 이름 바로 옆 숫자는 왕의 대수. 세손은 이 수직 라인만 카운팅하면 되죠. 왕 대수가 아니니까. 근데 이 세손 카운팅하는 방식이요. 근구수왕은 온조의 몇 세손인가 이렇게 누구의 몇 세손이다 하면 그 카운팅을 그 누구의 아랫사람부터 1로 카운팅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니다 다루는 이런 식으로 2로 카운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세는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친구 영수가 아들을 얻었다 그러면 영수 2세가 태어났구만 축하해 이렇게 얘기하죠. 영수 아들은 영수 2세인 거죠. 즉 본인은 1세로 카운팅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온조 아들 다루왕은 온조 2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는 기본적으로 스타트 인물부터 1세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다만 이걸 세손이라고 손을 붙일 때 어떻게 카운팅하냐 이거예요. 원래의 세 값에다가 그대로 손을 붙인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다 후손 의미인 손이 붙으니까 세손은 원래 세 값에 마이너스 1 해야 된다 이러는 경우가 있는 거죠. 또 세손에서는 마이너스 1 안 하고 대손이라고 할 때만 마이너스 1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뭐가 맞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걸 얘기하면 어떤 가문에서 우리 가문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 라고 한다면 그 가문에선 그게 맞는 거죠. 당연히. 이게 가문의 산, 즉 말 그대로 집안일이잖아요. 그러면 가문에서 정한 게 가문의 법이 되는 거죠. 그 가문에선. 그래서 너네 틀렸어 우리가 맞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사료를 보면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어떤 A란 인물이 누구의 몇 세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 양쪽 카운팅 방식이 다 나옵니다. 똑같은 누구의 몇 세손이다 라는 말로 나와 있는데도 인물별로 이 양쪽 카운팅 방식이 다 나와요. 실록에 등장할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가문인데, 그런데도 이 가문은 이 방식, 저 가문은 저 방식, 두 방식이 다 나온다는 거죠. 혹시 궁금하시면 전수검사해 보세요. 누가 누구의 몇 세손이다 라고 나오는 모든 경우를 실제 계산을 하면 이 양쪽 방식이 다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두 개 말고 전수해보라니까요. 두 방식 다 나와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엔 우린 이렇게 한다 하면 그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거죠. 오늘날은 그렇다는 거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다루는 테마는 조선이나 오늘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국시대 및 그 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삼국시대를 다루는 사료로 파악을 해야겠죠. 삼국시대 나라인 신라, 신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문은 당연히 신라 왕가죠.
삼국사기, 신라 왕가에 대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도 똑같이 나와요. 즉, 이 내역은 양사서가 크로스 일치하고 있는 건데, 근데 삼국유사에 미추는 7세손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스타트부터 1로 카운팅하는 거죠. 그래야 1, 2, 3, 4, 5, 6, 7 7번째인 미추가 7세손이 되겠죠. 그렇죠? 누구의 몇 세손이다. 그 스타트 기준점이 되는 누구에서 0으로 카운팅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부터 1로 카운팅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조선왕조실록에도 똑같이 미추는 7세손이라고 나옵니다. 이 방식으로 카운팅하는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후한 광무제, 정사사서 후한서에 광무제가 한고조 9세손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계보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도 아까 삼국유사랑 똑같이 누구의 몇 세손 할 때 그 누구에 해당하는 칸을 1로 카운팅 스타트하는 방식이죠. 통감전료에 보면 스타트 지점을 후한서에서의 3번을 1번으로 놓고 광무제를 7세손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즉 역시 똑같은 방식인 겁니다. 근데 이뿐만도 아니고 정사사서 수서 고구려왕 연의 6세손 탕이 보냈다. 기준점이 되는 고구려왕 연은 장수왕이죠. 장수왕부터 계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저 장수왕의 6세손 탕이 누구냐면 평원왕이거든요. 577에 고구려왕을 탕이라고 하는데 평원왕이 이렇게 탕은 평원왕이죠. 그러면 평원왕이 장수왕 6세손이라는 건데 장수왕을 1로 놓고 카운팅하면 평원왕은 6이잖아요. 여기도 신라의 1로 카운팅 시작하는 미추 방식과 똑같은 거죠. 후한서, 수서, 통감저료, 삼국유사 쭉 다 같은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삼국유사에 가야왕 계보가 이렇게 나오고 삼국사기에선 구세손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까 나온 미추 방식과는 또 다르죠. 평원왕은 장수왕의 6세손, 후한서와 통감전료, 그리고 삼국유사 등등으로 해서 이 방식이 더 많이 쓰인 방식인데 이 사례도 일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테마인 여기에선 일단 양쪽 방식을 다 적용해 본 후 어떤 방식을 적용해서 열세손이라고 한 건지 사료 내용들과의 조합을 통해 파악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근구수왕은 도모의 열세손이다. 그러면 온조와 근구수왕의 세손 카운팅하면 그걸로 도모와 온조의 카운팅도 알 수가 있죠. 즉 도모와 온조의 관계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열에서 아래 걸 빼면 되니까. 그럼 백제왕 계보로 카운팅하죠. 사이드는 필요 없으니까 이 수직 라인을 카운팅하면 되죠. 근구수가 온조의 몇 세손이냐? 니까 온조 칸부터 1로 카운팅하는 미추 방법과 거기서 마이너스 1 하는 방법 두 개로 일단 온조부터 근구수가 9니까 그러면 근구수왕은 온조의 8 혹은 9세손이 되겠죠. 즉 이렇게 되는 건데 근구수 도모는 10, 근구수 온조는 8 혹은 9. 그러면 온조는 도모에서 1 혹은 2가 되는 거죠. 그럼 만일 미추 방식 이거대로 근구수왕이 온조의 9세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죠. 9에서 1 더하면 10이니까 도모가 온조 바로 한 칸 위로 얹히는 거죠. 그리고 8세손이라고 하면 도모는 온조의 2칸 위로 얹히는 거죠. 그렇죠? 즉 문제의 도모왕이란 사람은 한 칸 위면 아빠죠. 2칸 위면 조부. 즉 도모왕이란 사람은 온조의 아빠거나 아빠의 아빠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이걸 통해 일단 뭐를 알 수가 있죠? 이 백제인들의 발언으로 백제 태조 도모대왕은 온조 아빠 주몽, 추모거나 아니면 추모 아빠인 해모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사료로 나오는 보다 보편적, 일반적 방식 스타트부터 1로 그러면 근구수왕은 온조의 9세손이니까 근구수왕은 도모의 10세손,
도모란 사람은 온조의 바로 위, 즉 아빠 주몽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 방식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도모가 온조 아빠라는 증거가 더 나옵니다. 이 도모를 부여 건국자 동명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얘기죠. 고구려 추모 말고 부여 건국자 동명이란 사람이 따로 있죠. 근데 사료를 조금만 봐도 저 도모는 부여 동명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죠. 사마천 사기에 보면 연나라가 부여에 인접해 있었다. 즉 부여는 기원전 2이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라는 거죠. 부여가 기원전 2부터 있었다는 게 아니죠. 그 훨씬 더 전부터 존재했던 연나라의 대표적인 주요 인접국으로 나와 있다는 건 당연히 부여도 그 훨씬 더 전부터 쭉 존재해 왔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여를 건국한 동명은 건국을 태어나자마자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낮게 봐도 기원전 300년경 이전 사람이고 당연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낮게 봐도 기원전 300 그런 동명이 이때부터 왕을 한 온조의 아빠나 아빠의 아빠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둘의 활동 연대는 최소 3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즉 현재 어떤 사람 조부가 1700년대에 태어났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의 조부님 중에 1700년대에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이 도모가 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완전 틀린 얘기들을 두들겨대는데 또 그걸 무턱대고 덜컥덜컥 믿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근거를 실제 사료를 갖고 와서 철저히 논리에 기반해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덜컥덜컥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터넷에서 이런 말을 봤다. 이게 근거예요. 아님 말고가 인터넷 글들인데 그냥 걸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도모는 누가 되는 거냐? 아까 백제인들의 발언 저게 790 기록이거든요. 간무일왕이 왕을 이렇게 그 간무일왕 어머니가 왕 하던 때 사망한 거죠. 속 일본기는 간무일왕이 직접 왕을 하던 797에 나온 겁니다. 바로 그 속일본기 도모왕은 하백의 딸이 태양의 정기의 가문에 태어났는데 일왕의 어머니는 곧 그 후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모왕이란 사람이 그냥 이 관야 조신들과의 관련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속일본기라는 사서가 만들어지던 당시 현직 일왕 어머니의 조상이기도 하다. 도모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당시 일본에게 있어선 절대 대충 쓸 수가 없는 내용인데 여기에 현직 일왕 어머니의 조상이라고 나오는 도모가 도모는 하백의 딸이 태양의 정기의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다. 즉 하백의 딸이 도모를 낳았다. 이거죠. 도모란 사람의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다. 그러니 아까 계산상 도모는 온조의 아빠거나 할아버지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근구수왕이 도모의 열인데 근구수왕은 온조의 8 혹은 9이니까. 근데 사료상 스타트를 1로 카운팅하는 방식이 훨씬 더 많이 보이니까 그러면 근구수왕은 온조의 9세손일 개연성이 훨씬 높은데 도모랑 근구수가 열인데 온조랑 근구수가 9면 온조랑 도모는 1이니 도모란 사람은 온조의 바로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즉 계산상으로도 그게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하물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또 다른 역사 기록상 도모란 사람의 엄마가 하백딸이다. 근데 하백딸이 누구예요? 유아잖아요. 주몽엄마 유아. 그러니까 계산이 도모는 온조의 아빠나 할아버지인데 이 두 카운팅 방식 중 여기서 어떤 카운팅 방식이 적용되었는지는 너무 확실한 거죠. 도모의 엄마가 유아라고 나오잖아요. 온조 할아버진 주몽아빠 해모수인데 해모수는 하백달 유아하고 연애를 한 사람이지 하백달이 해모수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추왕, 평원왕 그 카운팅 방식이 적용되었던 게 확실한 거죠. 도모는 온조 아빠 추모가 확실했던 겁니다. 즉 실제 백제인들이 말하는 백제의 태조 도모대왕은 주몽이었던 거죠. 이게 심지어는 뭐랑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냐면
저 도모가 주몽이라는 추가 증거가 바로 저 의문의 왕대수. 근구수 왕은 분명히 14대 왕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왜 실제 백제인들은 심지어는 엄청나게 절실한 현실적 이익을 도모하는 와중이라 백제 관련 정보는 절대 틀려선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왜 근구수 왕을 14대가 아니라 16대 왕이라고 하고 있냐? 이 의문이 백제 태조 도모대왕이 추모, 주몽이다. 이 도출된 결론으로 플러스 2대 그 의문마저 다 풀리는 겁니다. 증거가 또 나오는 거죠. 백제 태조 도모대왕 이러고 있죠. 도모가 백제 태조다. 극히 예외적 사례도 있지만 절대적 대부분의 경우 태조라는 건 1대 왕에게 붙이는 묘이죠. 태조 왕건 1대 왕이잖아요. 즉 도모가 백제 1대 왕이라는 게 너무너무 유력할 수밖에 없는 건데 백제인들은 그렇게 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봤었던 이 제왕운기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머니만 같은 형이 왕을 했는데 5개월 만에 사망했다. 온조보다 온조 형이 먼저 왕을 했었고 그 기간은 5개월이었다. 현재 사람들이 백제 1대 왕이라고 알고 있는 온조는 왕을 무려 46년 차 했죠. 그러니까 저 온조의 형이라고 나오면서 왕 되고 불과 5개월 만에 사망했다라고 하는 저 형 은조는 분명히 절대 온조가 아니라 형이고 그러니 당연히 비류인 거죠. 즉 온조보다 형 비류가 먼저 왕을 했었다라는 거는 사료에 대놓고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모가 백제의 태조다. 우리가 배운 것과는 달리 실제 백제인들은 왜 온조가 아니라 도모에게 즉 주몽에게 1대 왕에게 붙이는 묘인 태조를 붙이고 있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한 겁니다. 원래 왕이라는 게 아버지에서 아들로 가는 게 정통 과정. 그러니 왕에게 있어 최고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부계혈통이죠. 근데 온조는 이전왕 비류의 아들이 아닌 동생이니까 그 정통 계승의 과정이 아닌 사람인 건데 근데 동생이 왕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긴 하나 이 문제는 온조 본인뿐만이 아니라 온조의 후손 왕들한테 엄청난 문제거든요. 온조랑 비류는 아빠가 다르잖아요. 즉 가장 최고로 중요한 부계혈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조 다음에 온조의 후손들이 왕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온조 후손 왕들은 이게 어떻겠습니까? 정통은 넘버원 1대 왕이 최고의 정통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게 부계혈통이 뭐냐. 그런데 1대 왕, 2대 왕 둘이 아빠가 다르니까 온조의 후손 왕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버 2 부계혈통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원래 뭐든지 넘버 1이 최고 정통인데 이 상태로는 온조의 후손 왕들은 넘버 2의 후손이 되는 거잖아요. 비류와 온조는 가장 중요한 부계혈통이 다르니까. 그러면 온조 후손 왕들이 메인 부계혈통이 아니라 사이드 부계혈통, 왕조에서 가장 중요한 정통 부계혈통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비류가 분명히 동생 온조보다 먼저 왕을 했잖아요. 5개월 왕도 왕은 왕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비류가 1대 왕이라 마냥 이대로 내버려 두면 후대 온족의 왕들은 비정통 부계혈통의 왕이 되어버린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여기 왜 근구수왕 후손들이 우리는 14대 아닌 16대 왕 근구수왕 후손이다 라고 했을까? 즉 왜 왕대수 플러스 2가 발생했을까? 비류를 원래대로 1대 왕으로 두면 비정통 부계혈통이 되니까 근데 비류가 왕을 했다는 건 어쨌든 사실이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책이 있죠. 주몽을 1대 왕으로 올리고 비류를 2대 왕, 온조를 3대 왕으로 만들면 해결이 되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온조를 1대 왕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근구수 왕도 14대 왕이라고 배웠던 거잖아요. 근데 실제 백제인들은 근구수 왕을 16대
플러스 2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몽을 1로 올리면 정확하게 플러스 2가 되죠. 1 온조가 3이 돼버리니까 딱 플러스 2. 온조계들은 본인들이 비정통 부계혈통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조를 3대 왕으로 놓고 주몽, 추모를 백제 1대 왕으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모, 추모를 태조도모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플러스 2가 발생해서 근구수왕이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다르게 16대 왕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모든 후대 온족의 왕들은 최고 넘버원 정통 부계혈통의 왕이 되는 거죠. 즉 아까 이 책에 나온 세손 계산대로 온조의 한 칸 위가 도모, 즉 도모는 추모다. 그리고 주몽이 백제 태조 도모대왕. 이거면 플러스 2 포함 모든 문제가 다 정리되는 겁니다. 도모의 엄마가 유화. 그러니 당연히 유화 아들 도모는 주몽. 계산. 온조의 한 칸 위가 도모. 그러니 당연히 도모는 온조 아빠 주몽. 왜 주몽을 태조 1대왕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알던 거에서 플러스 2가 왜 발생했냐? 우리가 1로 알던 온조를 실제 백제인들은 3으로 플러스 2하고 주몽을 1로 놓고 비류를 2로 놔서 온족의 왕들을 넘버원 부계 혈통으로 만들기 위해 저 모든 사료들이 다 맞아떨어지며 설명되는 거죠. 즉 완벽하게 설명이 된 건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죠. 주몽은 고구려 1대왕인데 어떻게 또 백제가 1대왕이라고 하냐? 어떻게 겹칠 수 있냐? 그래서 저 도모는 부여동명이다. 대단히 무지한 얘기죠. 주몽은 고구려 1대왕이므로 백제에서 1대왕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백제 1대왕 도모는 부여 1대왕 동명이다. 지금 이 말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으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바로 나와야 돼요. 부여란 나라가 언제 멸망했습니까? 서기 494에 멸망했습니다. 백제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저 말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무지한 말이에요. 고구려랑 백제가 같이 존재하는 나라니까 1대왕이 겹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여도 겹치잖아요. 백제 역사 대부분의 기간이 역시 부여랑도 겹친다고요. 겹치는 게 안 될 거면 부여랑도 겹치면 안 되죠. 거기도 겹친다니까. 고구려 1대왕이나 안 될 거면 부여 1대왕도 안 돼야지. 저런 말은 기초를 모르는 말이죠. 나라 이름 겹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나라 이름 동시에 겹치는 경우 엄청 많아요, 역사에서. 이게 현대식으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은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면 그 이름 못 쓰니까 옛날에도 누가 선착순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못 쓸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딴 회사 사장 이름을 어떻게 갖다 쓰겠어? 옛날과 현대를 구분 못하는 겁니다. 북방 초원에 라이벌 부족이 있다. 한쪽이 나는 징기스칸의 후계자다.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선착순으로 먼저 했으니까 반대쪽에서 아이고 선착순으로 먼저 하셨으니까 징기스칸의 유일한 정통 후계자는 오직 당신이 맞으십니다. 전 앞으로 징기스칸의 후계라고 절대 안 하겠습니다. 당신이 선착순 하셨으니까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당연히 네가 무슨 후계냐. 진정한 정통 후계자는 당연히 나다. 이렇게 하겠죠. 그 좋은 타이틀을 뭐 하려고 양보를 해요. 추모가 대영웅인데 온조는 그 대영웅의 친아들이란 말이에요. 왜 굳이 친아빠를 남한테 양보해요? 예를 들어 칭기스칸의 후계자라는 그 칭호를 왜 굳이 남한테 양보를 하냐고. 중요한 거는 이익. 주몽을 1로 올리는 게 엄청 이득이 되네. 심각한 부계 혈통, 정통 문제가 해결이 되네. 그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몽은 고구려. 이건 현대인들 머릿속에서나 굳은 이미지이고 온족의 사람들한테는 주몽은 고구려 게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우리 계파의 수장 친아빠인데 그걸 왜 남한테 양보를 해요? 그걸 양보한다는 건 수치인 거죠.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1대왕 겹칠 수 없으니까 부여 1대왕이 되어야 한다 라는 저 말은 고구려뿐 아니라 부여하고도 백제는 겹친다 라는 기본 상식도 없는 말이거니와 역사를 현대식으로 착각하는 거죠. 부여 건국자 동명이란 사람이 따로 있긴 하나 동명이란 표기가 누구를 지칭하느냐 라는 건 사료별로 다릅니다. 고구려 시조 동명이 왕의 등극, 삼국사기 유사에 나오는
동명은 저렇게 고구려 주몽입니다. 즉 동명이라고 표기되는 사람이 부여 동명인 경우도 있고 고구려 주몽 동명인 경우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러니 동명이라고 나왔다고 무턱대고 부여 동명이다 말을 하는 건 사료를 모르는 얘기고,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진 표기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료의 앞뒤 내용으로 파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고구려 시조 동명이라는 저 앞 내용을 통해서 저 동명은 고구려 주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런 때는 한자를 차용해서 쓰니까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 한자로 표기가 나옵니다. 삼국사기 유사의 주몽을 주몽, 추모, 추몽, 여기서도 주몽에 대해 수모기, 추모, 도모 이렇게 표기가 돼요. 같은 책에서 책 부분에 따라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라서 저러는 게 아니라, 유리 같은 경우도 삼국사기 유사에 5개나 등장을 해요. 이런 시대엔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거기에 더해 심지어는 교통이 엄청나게 발달한 오늘날에도 같은 대상에 대해 지역별로 다르게 말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삼국사기 유사 이런 사전은 기존에 있는 여러 원천 기록들을 모아서 취합해 만드는 거니까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표기가 하나의 책 안에서도 여러 개가 나오는 건데,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고구려인도 있고 백제인도 있고 하물며 플러스 고구려인들 중에서도 상대적 남쪽 북쪽, 백제인들 중에서도 상대적 남쪽 북쪽 다양한 사람들이 넘어갔죠. 그러니 삼국사기 유사에 여러 다른 표기가 나오는 것처럼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 출신들도 다양하니까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제각각 표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더해 예전엔 엄청난 거리기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 변형된 백제어, 고구려어라는 변화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아서 만드는 이런 책들 안에 같은 사람에 대한 여러 표기가 뒤섞여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원리를 통해 같은 사람에 대한 이런 표기들, 예전엔 수, 추, 도 모두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표기였다, 이것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사료의 내용, 동명, 추모, 주몽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삼국사기 내용으로 알 수 있듯, 여기에서의 도모 역시 부여 건국자 동명하고 절대 같은 사람일 수가 없다, 낮게 봐도 이때 사람 어떻게 온조의 아빠나 할아버지가 되냐 라는 정확한 계산 및 유화 아들이다, 즉 주몽이다 라는 명확한 기록, 거기에 더해 추가로 오늘의 문제, 저 백제 태조 1대왕 도모가 부여 동명이면 14 플러스 2 16대 근구수왕 왜 플러스 2가 발생하냐, 이 문제가 전혀 설명이 안 되죠. 주몽이면 왜 플러스 2인지 그 이유와 과정이 다 설명되는데, 부여 동명이면 부여 왕들 있잖아요. 부여 2대왕, 3대왕, 4대왕 그 사람들, 그럼 왕 대수가 플러스 2가 늘어나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니면 아예 왕 대수에 포함 안 되는 상징적 왕으로 했다면 플러스 0 그대로 대수가 나와야지 왜 이도저도 아니게 플러스 2가 돼. 도모가 추모, 주몽이라는 건 모든 사료 내용과 계산으로 다 입증이 되었지만, 심지어는 이 플러스 2 문제마저도 완벽하게 설명을 해버리는 거죠. 즉 모든 면에서 백제 1대왕 태조는 주몽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거였다. 그렇단 얘기는 백제란 나라의 주도권은 결국에는 온조계가 장악을 했었다 라는 얘기죠. 그 사실을 또 뭘로도 알 수 있냐면, 삼국사기는 시조 비류왕 기록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조가 시조란 기록도 소개를 하죠. 그럼 누가 시조라는 거냐, 그에 대해 모르겠다, 실제로 삼국사기도 시조가 누가 맞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었던 삼국사기의 동명은 주몽이다 를 통해 백제 역사의 과정을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삼국사기가 누가 시조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추가로 더 나오냐면 삼국사기 제사 백제 이렇게 나옵니다. 해동고기를 살펴보건대 백제 시조를 동명이라고도 하고 우태라고도 한다. 삼국사기가 말하는 동명은 주몽이니까 이 말은
백제 시조는 주몽이라고도 하고 우태라고도 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삼국사기가 중국 쪽 기록을 갖다 쓰는 경우가 있고 우리 고유 사료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것들은 고유의 사료인 거죠. 당연히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사료가 정확한 거고 그러면 시조가 무려 4명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왜 4명이나 튀어나오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몰랐죠. 온조 비류 나오는 거야. 온조파 비류파 있어서 그랬다. 근데 각각의 아빠들까지 왜 추가 소환이 되냐 이거예요. 굳이. 주몽이든 우태든 실제로 백제를 만들고 다스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조파는 온조가 시조다. 비류파는 비류가 시조다. 실제로 나라를 만드는데 관여하고 왕도했던 2명 시조 기록이 이미 튀어나왔는데 왜 또 시조들의 아빠들까지 시조라고 추가 시조 기록이 나오냐? 그 이유와 과정이 오늘 파악한 이 원리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원래는 이거잖아요. 형 비류가 왕했다가 5개월 만에 사망해서 그 다음 온조가 46년 차 왕했잖아요. 근데 이 상태로는 온족의 왕들이 사이드 부계혈통이 되니까 이렇게 올려버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비륙의 입장은 어떻게 돼요? 이러면 본인들이 되려 사이드 부계혈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조 우태 이게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시조 우태는 비류계가 올린 거죠. 원래대로면 주몽이든 우태든 실제 백제왕을 한 것도 아니고 건국 작업한 것도 아니니까 시조라고 튀어나올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온조계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비류계도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에 나오는 4명의 시조, 비류 온조는 실제로 건국 작업과 왕을 했던 시조이고 이 사람들은 부계 혈통 문제라는 사안 때문에 아빠 시조로 추가 소환이 된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에 이렇게 실리게 된 겁니다. 즉 원래대로면 우태는 소환이 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온조계들이 정통 부계 혈통 되려고 온조 친아빠를 위로 올리니까 비류계도 비류 친아빠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말하는 동명은 주몽인 것이 책의 내용적으로도 확실하지만 여기서의 동명은 더더욱 확실히 주몽일 수밖에 없죠. 비류 친아빠 우태랑 대응을 이루고 있잖아요. 저 동명은. 바로 비류 친아빠 우태랑 대응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당연히 온조 친아빠. 지금 이 책 삼국사기가 말하는 동명, 주몽인 거죠. 그래서 왜 굳이 시조의 아빠들까지 추가 시조로 소환되었나? 왜 우리 사료에 시조가 무려 4명이나 혼재가 되었나? 이 정확한 이유와 과정을 그동안 몰랐는데 저거 근구수항은 플러스 2다. 이걸 통해 이 각 시조 아빠들까지 뒤엉킨 혼재 시조 기록들의 원인마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청화수가 우리 역사의 비밀을 또 풀어낸 겁니다. 왜 청화수가 비밀을 푸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가? 논리 철학 기법을 역사에 적용하는 교육이 없으니까. 청화수 같은 강의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다. 현재 역사 교육은 암기식으로 고착화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아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역사는 원래 철학 과목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 역사가 소크라테스 제자 사마천도 원래 철학자였고 공자 맹자 다 철학하고 역사 같이 했다고. 오히려 철학을 안 하는 지금의 역사가 변질된 역사죠. 예전에는 철학을 모르면 아예 역사로 안 넘어갔어요. 뭐가 맞고 틀린지 분간을 못하면 헛소리나 픽픽하게 되니까 철학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제일 중요한 걸 건너뛰니까 뻔히 보고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시대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날 너는 네 분야, 나는 내 분야. 이런 거는 구닥다리 중에 상구닥다리 방식이죠. 크로스오버, 융복합. 이게 트렌드가 된 거는 이미 수십 년도 더 전 얘기예요. 더 이상 트렌드라고 할 수도 없죠. 너무 보편화된 거니까. 예를 들면 철학자하고 생물학자가 같이 연구를 해요. 얼핏 생각하면 뭔 상관이냐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로의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발전을 하려면. 흔히들 진화를 다윈이 처음 알아냈다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철학적 방법론으로 도출을 했었던 거죠. 너는 네 분야만 해, 나는 내 분야만 할 거야. 상구닥다리 방식이에요. 타 분야의 방법론을 받아들여서 발전을 도모하는 거는 지금은 트렌드도 아니고 그냥 일반. 역사학자가 우린 그냥 하던 대로 우리 방식대로만 하겠다. 고립되는 겁니다. 우리식대로만 하겠다 라는 분야는 아무 데도 없어요. 요즘 시대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고시를 연구하시는 흔히들 국내 5손가락 대학이라고 말들 하는 대학에 국문과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연구를 하다가 역사학계의 기존 정설이 틀린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한테 이거 정설 틀렸다. 논리적 이유를 쭉 설명했어. 그랬더니 돌아온 말이 우리한텐 우리의 방법론이 있다. 딱 이 말만 하고 뭉개버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경악을 했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상구닥다리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학자가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융복합은 이제 트렌드도 아니에요. 다른 분야에서는 테두리 깨고 타 분야의 방법론을 받아들이는 연구가 흔한 정도가 아니라 일반인데 어떻게 요즘 시대에 그런 상구닥다리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본인들 손해예요. 당장 본인이야 누리는 기득권이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도 제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죠. 그런 쇄국주의 분야는 사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에서 쇄국주의 나라들이 한결같이 망했던 것처럼. 그 국문과 교수님께서 찾아내신 정설의 오류가 뭔지 그것도 추후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돌아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백제에서 일단 첫 왕을 비류가 했는데 이후에 온조계들이 나라를 지배하면서 주몽을 일로, 근데 그 다음에 비류계도 완전히 망해서 사멸한 게 아니라 유지되었다. 유지가 되었으니 이쪽은 우태를 소환한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저 추가 아빠 시조 기록을 소개하고 있는 삼국사기 제사 백제, 여기에 이런 말이 정리를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나 동명이 시조임은 사적이 명백하여 그 외의 것은 믿을 수 없다. 아니, 앞에서는 모르겠다며. 저 모르겠다고 나온 건 본기, 즉 앞쪽이고 제사는 뒤쪽이에요. 앞에서는 모르겠어 이러다가 뒤에서 쭉 다 살펴보니까 주몽이 맞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선 이거저거 다 튀어나와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뒤에선 결국 주몽이네 라고 한 거는 백제의 양 기록을 각각 남긴 온조 주몽파, 비류 우태파 다 존재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온조파가 주류가 되어서 그쪽 기록이 더 많다 해서 온조파가 내세운 주몽이 백제 시조가 맞는 걸로 봐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백제 시조가 온조라고 알고 있는 이유는 시조 기록이 저렇게 난잡해도 삼국사기가 온조가 실질적 시조라는 흐름의 서술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책 후반부에서 백제 시조는 주몽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삼국사기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료를 쭉 다 본 다음에 사료가 다 있는데 온조 쪽이 더 많다. 주류로 보고 편찬해야겠다. 그래서 실질 시조는 온조인데 온조계들은 주몽을 시조라고 하고 있다. 실질 시조 온조. 그 온조계들이 시조로 떠받든 온조 친아빠 주몽. 그래서 온조가 실질적 시조라는 흐름을 유지하면서 저렇게 마지막에 백제의 형식적 공식적 시조는 주몽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정리를 한 거죠. 앞에선 누가 시조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온조가 시조 역할을 했다는 흐름의 기술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주몽이라고 한 거는 정확히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온조 주몽파, 비류 우태파 양쪽 사료 다 존재했던 게 팩트고 그런데 온조파가 더 우세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고유의 사료에 시조가 4명이나 난잡하게 섞이게 되었고 삼국사기는 그러한 섞임 속에서 왜 온조가 실질적인 시조라는 흐름의 기술을 했으며 그런데 왜 결국 최종적으로 주몽이 백제의 공식 시조다 라는 결론을 내렸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해서 온조계가 상대적 주도권을 끝내는 잡았다. 백제라는 나라에서는 라는 건데 바로 그거는 왜 근구수왕이 플러스 2 그리고 왜 실제 백제인들은 주몽을 백제 1대왕이라고 하고 있는가 이 기록이랑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즉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삼국사기 1145인데 이렇게 했던 양쪽의 기록이 엄청난 기간의 생명력을 갖고 더블로 전해졌다. 하물며 후대에 주몽 우태를 같이 쓰는 사료가 남을 정도로 비륙에도 온조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리긴 했으나 상당히 강했었다라는 게 사료상의 팩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래 홀본 사람들이잖아요. 비륙에 역시 대응해서 우태를 추대했다는 기록은 홀본족 내에서 비륙에가 한 방에 사멸했던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온조계가 백제라는 나라의 주도권은 추후엔 잡았으나 비륙에 역시도 모종의 방식으로 상당 기간 강하게 이어나갔다라는 건 팩트인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어나갔느냐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왜 저렇게 사료에 비륙의 흔적이 강하게 남게 되었던 것일까 그걸 충분히 추적할 수 있죠. 그 얘기도 추후에 당연히 할 거고 일단 오늘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 백제 공식 1대왕은 온조가 아니라 주몽이다. 우리가 1대왕이라고 배워왔던 온조는 백제 공식 3대왕이었다. 온조만은 주몽, 추모의 친아들이었다. 이게 실제 상황. 이 얘기를 오늘 한 이유가 있는데 온조만은 확실하게 주몽 친아들이다. 앞으로의 시리즈에서 특히 이걸 알아야 하는데 의외로 많이 안 알려졌더라고요. 저 내용들이 고구려 시리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그럼 온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주몽의 유일한 친아들이 되는 거죠. 유리는 가짜 아들이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 영상 바로 전에 올린 영상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유리가 아들이라는 유일한 증거가 저 황당한 뻥이죠. 누가 봐도 뻥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뻥을 일부러 구사한 이유는 나중에 고구려 내의 주몽 추종 계파가 유리 추종 계파가 이끌었던 그 고구려를 송두리째 다 부정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그들을 같은 계파로 인정할 순 없었던 후대의 고구려 상황이 저렇게 유리가 아들이란 거짓말을 거짓말임을 알 수밖에 없게 남기는 이유가 되었던 거죠. 유리가 가짜 아들이라는 건 이거 직전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혹시 바로 이거 직전 영상 시청 안 하신 분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영상이 이해가 되세요. 바로 지금 이 직전 영상하고 지금 이 영상 시청을 하셔야 다음 시간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고 안내드릴 것들이 있는데요. 제 채널에 보면 요 탭 있죠? 여기다가 아주 재미있는 글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역사에 대한 거짓말들이 많죠. 질문 받을 때마다 그걸 격파하는 글들을 쓰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요 탭 글들도 읽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에 뜨는 추천 영상도 클릭해서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